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남은 일정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그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네네. 정직 2개월이 나왔는데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렇게까지 구성되는 만큼 더 강한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언론의 추세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처음에는 아마 해임이나 면직 아니냐 이렇게 보다가 아마 최근 들어서는 정직 아니냐, 정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이제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 근데 이제 6개월 할 경우에는 사실상 면직이랑 같은 거 아니냐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그동안 아마 윤석열 총장이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정직 1개월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예전에 아마 이 검사 징계가 보면 일반 경찰이나 공무원 징계보다는 좀 약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3개월 이상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징계 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감봉 내지 견책으로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일관되게 정직으로 밀어붙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수처의 가동 기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나서 계속 그 징계위원들 간의 경론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온 거잖아요. 징계 결과가. 그만큼 경론이 벌어졌고 또 정 위원장의 발언을 좀 반출 다시 해보면 실제 처음에는 해임까지 그 의견이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검사 징계법상 과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명이 참석했는데 4명 가운데 3명 이상의 의견이 모아져야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계속 경론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다가 정직 2개월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7명의 과반은 4명이고요. 그다음에 4명의 다시 과반은 3명이거든요. 결국은 3명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마 언론에서 지금 만장일치로 가지 않았냐라고 봤지만 아마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신성식 부장 같은 경우 기권한 걸로 나오면 결국은 3명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당초에 아마 이 직무대행위원장은 12시 정도 되면 아마 자정 때는 결론이 날 것이다. 그리고 보통 아마 징계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토론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각자 의견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이제 공개한 다음에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부적으로 의견이 좀 치열하게 다퉈졌을 것 같다. 결국은 3번째 의견을 따르게 돼 있는데요. 결국은 아마 정직 이상을 누가 3번째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직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을 것 같아요. 해임이나 면직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직을 몇 개월 할 것이냐. 그 싸움이 결국 6개월이냐, 5개월이냐, 3개월이냐, 2개월이냐. 요걸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 치열하게 토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식 부장 같은 경우는 기권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본인은 아마 의사를 밝혔을 거예요. 나는 기권이다. 그럼 세 사람끼리 아마 정직 몇 개월 갖고 계속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권을 해서 3명만 남았다면 이 3명 가운데 2명의 의견이 정직 2개월로 모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과반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월, 3개월, 2개월 이렇게 됐다, 3명이 됐다 그러면 2개월로 가는 거거든요. 3명 중에 제일 낮은 의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임 정직 제시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정직은 어느 정도 정하고 그다음에 6개월, 5개월, 2개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2개월로 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 정직 기간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또 중하냐 약하냐 판단인 거라서 아마 거기에서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검사 징계법을 보니까 의견이 과반으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징계 당사자한테서 가장 불리한 그 징계 수위부터 하나씩 놓고 그 3번째 과반을 맞추는 그런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설명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의결 절차가 너무 길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입장에서 행정소송으로 갈 때 이 부분이 위법성이 가장 큰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토론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징계 사유 여부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됐다면 양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징계위원장의 말은 양정 때문에 오래 갔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일부 토론이 있다가 각자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의견을 냈는데 그 3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치하지 않은 대로 그대로 3번째
징계 양정 사유대로 징계가 결정되면 되는 것인데 아마 상당히 다시 하고 했다면 그러면 이것은 위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그 법을 아마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일부가 감봉 의견을 내고 일부가 그 견책 의견을 냈는데 정직에 맞추느라고 계속 회의를 다시 했다. 그럼 이것은 100%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행정소송에서 좀 다퉈질 핵심적인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조금 의견을 제시하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정직 6개월 하시는 분하고 만약에 2개월 하시는 분하고 어느 걸 인정할 수 있는지가 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여러 개 인정하고 더 중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 인정을 미리 다 해놨다 그러면 양형은 그렇게 많이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사건 관계자를 만난 거, 언론사 관계를 만난 게 지금은 이제 혐의를 안 삼았지만 어떤 분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좀 중하다는 분들은 아마 혐의를 더 많이 찾았을 것이고 좀 약하다는 분은 혐의를 아마 지금처럼 지금 그 징계에 나온 것처럼 봤을 수 있어서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처음부터 딱 확정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네, 자연스럽게 그 정 위원장의 그 인터뷰를 보면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경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양정에 관해서 이렇게 경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해임 4개월, 6개월 얘기하는데 해임 4개월, 6개월이면 4개월을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의논을 시작해가지고 어느 특정 징계 양정 사유 그 수준으로 의견을 모아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방식이 있었다면 그것은 100% 위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법에도 보면 말씀처럼 불리한 거에서부터 쭉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하기 전에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예를 들어서 무슨 딱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저는 아마 그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불문에 붙인 게 있거든요. 불문을 과연 징계할 거냐 말 거냐는 판단 영역이에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건 나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겠다 아니면 안 삼겠다 의견이 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 징계 혐의 인정되냐 안 되냐 사실 인정에서도 저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각자의 징계 양정에 대한 그 수준을 다 의견을 공표했다 그러면 사실 그걸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표결입니다. 근데 징계 양정을 당신 뭐 할래 해서 확인한 뒤에 다시 디스커스 해가지고 특정한 양정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판례에 따른 위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회의록을 보면 이 부분이 행정소송에서 좀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또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법적 공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론이 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 징계 사유 인정된 부분 그리고 불문 또 무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된 게 일단 그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채널A 사건 관련해서는 감찰과 수사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위신 손상 부분이 일단 이번 정직 2개월과 관련해서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 조사 불응 등은 불문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그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는 무혐의로 일단 그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 인정된 거 부분을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불문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기소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죄는 인정됐지만 그렇죠.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이게 또 이 징계위에서는 불문이라는 게 혐의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 따져 묻지 않겠다 이 정도의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이제 언론사 사주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 아마 수사 관계자를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기소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사건 관계자 만나는 거. 이제 검사 윤리 강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찰 거부, 이제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 아니냐. 요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다른 것들은 위신 손상 이거였는데 규정상 나온 거 위반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증거로 명확하게 인정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건 조금 의문이에요. 저도 아마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 판사 문건 다음으로 제가 보기 중요하게 봤던 건데 그냥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품위 위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검찰에서 제시한 그 법무부에서 제시한 증거 이런 게 제가 보기에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언론 사주와의 만남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찰을 거부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서면으로 하겠다 그랬다. 이쪽에서는
조사 받아야겠다 이래서 제가 보면 아마 감찰 거부가 아니라 감찰 협조, 네. 협조라는 걸 뭔가 이제 서류를 달라는 잠시만요. 건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어떤 발언을 할까 사실 궁금하고 관심이 쏠렸었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소명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수준이었는데 아직 앞서 저희 취재 기자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그 징계 의결된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제청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3시 조금 넘어서 이 행사에 참석을 했으니까 네네. 잠시 뒤에 오후에 제청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오늘 중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법무부 장관이 거기서 뭐 가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징계위원회에서 한 거를 아마 그냥 문서를 붙여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 뭐 금방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인터뷰 취지는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거든요. 이 결국은 공수처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청법, 검찰청법이 어쨌든 개정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을 앞둔 거라서 오늘 아마 징계와 관련된 뭐 인터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다시 그 중간에 브리핑 때문에 대담이 끊겼는데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윤 변호사님 얘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징계 사유 중에 인정된 게 있고 불문된 게 있고 무혐의 처분된 게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숫자를 좀 맞췄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는 게 사실은 청구할 때 6개 사유였거든요. 지금 근데 채널 A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를 좀 분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3개로 분리했다고 봐도 됩니다. 수사 중단, 감찰 중단, 그다음에 감찰 정보 누설 이렇게. 그래서 저기 보면 사실은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교류 같은 경우에는 불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불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혐의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 부분이 사실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규정이 따로 있어요. 지침이 따로 있고 감찰조사 부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불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무혐의 사유인데 무혐의가 4개가 되면 사실은 청구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증거인 느낌이라서 저렇게 4개 사건을 맞춘 것 같고 그중에 또 인정된 거 보면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는 사실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 더 많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네. 보여주시면 알겠지만요. 사실 애초에 이게 6가지였죠. 그러니까 채널 A 거는 사실은 어떻게 연결된 묶여 거냐면요. 있었죠. 네. 채널 A 위에 2개 거, 감찰방해, 수사방해와 한명숙 총리 감찰방해, 요게 한 건이었고 채널 A 정보 유출이 별개의 건이었습니다. 결국 6개가 8개는 아닌 건데, 그러니까 6건으로 따지면 인정된 거는 이제 2개 반이라 보면 되고, 그다음에 불문에 붙인 게 2개고, 그다음에 모양이 붙인 게 1개 반이거든요. 그렇게 뭐 숫자를 제가 보기에 의도적으로 맞췄다라기보다는 아마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좀 다른 걸로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이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조사 불응 요걸 좀 크게 봤거든요. 규정 위반이라서 요거를 왜 불문에 붙였는지. 그러니까 아마 좀 증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것들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보기에 이거를 뭐 혐의가 없는데 이거를 뭐 숫자를 맞췄다. 그게 제가 보기에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경험을 보면요,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 사건 관계자 만나는 거 하나만으로도 징계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뭐 숫자 맞추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근데 사실은 형사 사건의 예에 비춰보면 저게 불문으로 되려고 그러면 인정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기소유예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인정하면서 반성할 때 기소유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문으로 되려고 그러면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데 당사자가 인정하고 반성하더라. 그러니까 불문에 붙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불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 그 생중계로 모습을 보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오후에 재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면 그 이후 절차는 바로 그 윤석열 총장의 검찰총장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거든요. 아마 집행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재량권이 인정되느냐 여부는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법에 보면은 뭐 집행 그리고 한다라고 돼 있어서 결국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 그러니까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징계도 결국 대통령이 맡는 거죠. 그러면 아마 수사 결국 재판도 대통령과 검찰총장 간에 될 텐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아마 사례도 보면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간 게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거기서 뭐 더 늘리거나 줄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아마 소장은 다 써놨을 거예요. 집행정지는 아마 왜냐면 그동안에 쭉 다퉈온 거니까. 그리고 직무 배제에서 다퉜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아마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바로 아마 소송으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직무정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직과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이른바 가처분 신청의 성격이죠. 그거 외에 본안소송도 아마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직이 2개월이잖아요. 그 전에 이른바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효 확인 등의 이 본안 소송은 사실은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이지 큰 실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2개월이 훌쩍 지나가서 결국은 집행정지라는 가처분이 인용되는지 여부, 그 인용에 있어서 법원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또 그 법무장관의 징계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쪽 측면에서 보면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 임기제 공무원의 그 수사지휘권을 또 형해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징계 사유를 따지기에는 상당히 벅차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절차상의 흠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결 절차상의 흠결 이런 것들이 얼마큼 명백하냐에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하나 더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원래 개인적 사유와 관련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개인적 손해 이외권은 고려하지 않는데 이번에 조미연 부장판사가 거기서 획기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개인적 법익을 논하지 않고 임기제 검찰총장의 임기제 형해와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부분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개인적 법익이 아니더라도 총장의 임무 수행과 관련돼서 이런 공익적 측면을 논쟁의 대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법적 공방이 사실 네.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도 집행정지로 거의 결단이 납니다. 왜냐하면 집행정지를 받아주게 되면 어쨌든 임기 채우는 거고요. 안 받아주게 되면 아마 정지 2개월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있는데 저도 아마 집행정지가 그 전에 직무배제 집행정지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법무부 징계위를 형해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대통령이 결국은 제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정직 2개월이면 총장직에 있는 거거든요. 2년 임기는 있는 거예요. 직무 배제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못 하는 거지만 어쨌든 있다 그러면 임기도 보장이 된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아마 마지막까지 판사가 고민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고민하겠지만 집행정지는 안 받아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두 분 다 형해화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한 상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까? 좀 어려운 용어라서. 형해화가 원래 그 명목상은 형식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실질이 없어진다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징계위원회 징계권이 있는데 2개월이 지나면은 사실 그 2개월이 지나서 뭔가 결정이 되면 징계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2달간의 핵심적인 기간 동안에 수사지휘권을 무력화시킨다면 전체적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무력화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징계위 의결 결과를 대통령께 제청할 것 같고 대통령도 뭐 조만간 재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태여서 이런 갈등 국면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